왜 인간은 진실보다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가? 당신은 진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진실보다 믿고 싶은 것을 더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십 개의 뉴스와 수백 개의 게시물을 지나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늘 비슷한 의견만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주장, 비슷한 결론.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왜 내가 보는 세상은 늘 똑같을까요? 혹시 세상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노후를 준비해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숫자를 따져보았고 계산기를 두드렸고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심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의심스러운 자료는 흘려보내고 믿고 싶은 자료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후기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경고는 딱 한 번 보고 지나쳤습니다. 사람은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줄 증거를 찾아다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과 맞는 정보는 잘 보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잘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정교한 논리로 자신의 믿음을 방어합니다. 결국 그 가장은 퇴직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리석어서 벌어진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저 우리 모두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무지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위험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2000년도 더 된 옛날 한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굴 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묶인 채 벽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들 뒤에서는 불빛이 타오르고 사람들과 사물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립니다. 그들은 그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림자 말고는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사슬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눈부신 햇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진짜 세상을 봅니다. 나무와 하늘과 강물을 봅니다. 그는 기뻐하며 동굴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그를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익숙한 그림자를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는 편이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내 믿음을 흔들 때 우리는 정보를 검토하기보다 먼저 방어부터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신념 보존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번 형성된 믿음은 그것이 틀렸다는 증거가 나와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증거를 반박할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반전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매체만 보고 특정 채널만 구독합니다. 알고리즘은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내용만 계속 추천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화면은 세상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르게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무심하다고 기억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예민하다고 기억합니다. 같은 저녁 식사, 같은 대화, 같은 순간인데도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서로 다른 장면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믿음에 맞는 부분만 골라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사실을 두고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기억, 서로 다른 믿음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렇습니다. 하물며 낯선 사람들, 낯선 의견들이 부딪히는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세 번째 반전입니다. 거짓말보다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입니다. 남이 하는 거짓말은 의심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은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17세기의 한 사상가는 인간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를 4가지 우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라는 종족 자체가 가진 착각입니다. 사람은 원래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왜곡해서 봅니다. 두 번째는 개인마다 갖고 있는 동굴 같은 편견입니다. 자라온 환경과 경험이 색안경이 되어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언어에서 오는 착각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면서 오해가 생깁니다. 네 번째는 권위와 유행을 무조건 따르는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유명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나온 이 통찰이 지금 우리의 SNS 세상과 이렇게 닮아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한 과학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지식은 확신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그는 이것을 반증 가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주장이 과학적이려면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어떤 반박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믿음의 형태입니다. 사이비 종교나 금융 사기가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순간 죄인이 되고 배신자가 됩니다. 건강한 믿음은 의심을 허락합니다. 위험한 믿음은 의심을 처벌합니다. 네 번째 반전입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내 믿음은 그대로 둔 채 상대의 믿음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나고 가족 모임은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조용해지고 친구 사이도 서로 다른 의견 앞에서 멀어집니다. 조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모두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윗사람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면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은 문제가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하길래 저만 예민한 줄 알았어요. 회의실에는 늘 이런 침묵이 흐릅니다. 누군가 먼저 반대 의견을 냈다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까봐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같은 생각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집단사고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더 현명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침묵이 침묵을 부르고 어색한 확신이 집단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한 정치 철학자는 20세기의 가장 끔찍한 사건들을 연구하면서 뜻밖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거대한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괴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했습니다. 그저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주변이 하는 대로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질문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한 위험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반전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춘 사람입니다. SNS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뉴스를 골라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알고리즘이 먼저 우리를 고릅니다. 내가 어떤 영상에 오래 머무는지, 어떤 게시물에 손가락을 멈추는지, 어떤 제목에 반응하는지 그 모든 것이 데이터로 쌓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만 골라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편리하다고 느낍니다. 내 취향을 잘 아는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나의 분노에 공감해주는 사람들, 나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람들 뿐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보는 세상만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좁아진 세상을 세상 전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정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시작하지만 곧 언성이 높아집니다. 누군가는 어느 한쪽 방송만 보고 왔고 누군가는 다른 쪽 방송만 보고 왔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사건을 두고도 두 사람은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살다 온 사람들처럼 이야기합니다.
결국 누구도 설득당하지 않은 채 서로에게 서운함만 남기고 자리는 끝이 납니다. 가족조차 이렇게 갈라놓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한 세기 전 어느 철학자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 생각하기를 두려워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이 그 자유를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보다 누군가 대신 믿어줄 대상을 찾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한 지도자에게 기대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끌리고 나 대신 생각해줄 집단을 찾아갑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유는 사실 가장 무거운 자유입니다. 그 무게를 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진실 대신 믿음을 선택합니다. 또 다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그가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몇 마디만 더 물어보면 금세 대답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 생각을 멈춘 채 살아왔을까? 이 질문 앞에서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도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짜뉴스에 잠깐 속았던 것도, 사기 광고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부부싸움에서 끝까지 내 말이 맞다고 우겼던 것도 사실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6번째 반전입니다. 진실을 몰라서 속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서 속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어떤 뉴스를 보든 어떤 주장을 듣든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믿는가? 이 질문 하나가 확신과 진실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겸손이라는 빛이 들어옵니다. 완벽하게 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향해 조금씩 기울어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울어짐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사람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울어진 줄도 모른 채 점점 더 깊이 넘어집니다. 한 얌세적인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시야가 세상의 한계라고 착각한다. 내가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은 벽도 없고 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자물쇠만 있을 뿐입니다.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내가 확신하는 것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습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그 가정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돈을 잃은 뒤 오랫동안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쉽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무언가 너무 좋아 보일 때 오히려 한 번 더 의심해 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먼저 물어봅니다. 그는 돈을 잃었지만 대신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할 줄 아는 힘이었습니다. 요즘도 비슷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녀를 사칭한 문자, 은행을 사칭한 전화, 절대 손해볼 일 없다는 투자 권유. 이런 것들이 통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이 안심시켜주는 말을 진실보다 먼저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딱 한 번의 의심을 하지 못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딱 한 번의 의심 덕분에 그 위기를 피해갑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 서둘러 입금하기 전에 하루만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주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중 어떤 것은 사실일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둘을 완벽하게 구별할 방법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진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는가?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남이 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믿고 싶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설득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보십시오.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남은 삶을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다시 수많은 정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보들 사이에서 오늘의 질문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진실을 향한 문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벽이 되지 않도록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근거는 정말 사실인가? 이 질문을 잊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져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한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내용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